경찰의 흑인 구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으로 구타를 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실관계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이거는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멤피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9살 청년 타이어 니컬스는 운전을 하다가 난폭 운전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습니다. 니컬스가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라서 차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니컬스를 차에서 끌어내리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얼굴과 몸을 폭행을 하면서 진압봉뿐만 아니라 테이저건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이 문제는 이 니컬스는 경찰의 진압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건데요. 이런 경찰의 무자비한 폭행에 결국 니컬스는 의식이 불명이 되었고 병원에 실려를 갔지만 3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상황이 경찰의 보디캠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나는 엎드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여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잉 진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건데 우선 가해 경찰관들은 모두 해고가 됐고요. 법적 처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니컬스를 폭행해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은 5명입니다. 네. 이들은 지금 현재 2급 살인과 과잉 폭행 혐의로 지금 기소될 예정인데요. 이 미국은 조금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와 이 행태에 따라서 좀 죄명과 법정형을 좀 나눕니다. 네. 만약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하면 1급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1급 살인죄와 2급 살인죄의 차이는 네. 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들은 2급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2급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가해자 전원을 해고를 하고 살인 혐의로 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속됐던 특수치안 유지팀을 해제하는 등 당국에서도 좀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미국 당국에서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국 경찰의 과잉 대응이 또 지적이 되는데요. 네. 아마 이 사건을 보고 3년 전에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 사건 역시 그 무장 상태가 아닌 이 미국 흑인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을 하다가 사망케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발생한 게 경찰의 과잉 진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위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과잉 진압을 하면서 시위 과정에서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니컬스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분노한 시위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무력 탄압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있었던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 경찰관이 흑인의 목숨을 좀 가볍게 여기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공권력을 좀 과도하게 이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도 흑인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문제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1,186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는 게 계속되는 이유는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이 미국 경찰의 좀 과도
과도한 이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소한 범법 행위에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좀 광범위한 권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이 경찰이 영장 없이 이 체포할 수 있는 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행했을 때만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비교해서는 굉장히 경찰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있는 건데 달리 말하면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권한의 남용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되게 확고하게 이런 경찰 공무원의 이런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면책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이러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을 통해서 뭐 폭행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면책권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과잉 진압이 좀 계속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의 선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 모두 자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미국에서 이 경찰 선발할 때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질 검증이 굉장히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또한 과잉 진압의 원인으로서 하나 지적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2020년에도 벌어졌고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 전역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했었다. 2020년에도 말을 했었는데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할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범법자들도 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들 입장에서도 이런 총기라든지 아니면 진압봉이라든지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현실은 그렇지만 이런 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치안하는 행위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좀 교육이 자체가 사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통 위기 관리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사건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좀 옮겨봐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5개월간 마약 범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클럽발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8월에 이제 네. 취임을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마약 범죄를 단속을 했는데요. 그 결과 작년에 검거한 마약 사범은 12,387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검거된 마약 사건을 보면 네. 단순히 마약 사건에 증가한 것 외에도 장소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갈수록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 사범의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루된 마약 사범은 377명으로 2021년과 대비를 했을 때 11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장소나 방법이 달라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약을 투약하거나 또 유통한 건 물론이고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압수된 대마만 18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마약 재배하는 곳이 있다라는 재배를 받고 이 김포의 한 창고를 급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창고의 외관을 보면 뭐 드럼이라든지 피아노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파티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티룸으로 꾸며져 있는 바로 그 옆방에는 환기 시설과 조명 시설을 갖추고 이 마약 재배를 그러니까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 재배된 마약의 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 1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한 사람은 부부였는데요. 이들은 이 공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말려서 흡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까지 활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배를 하고 본인이 하기도 하고 판매까지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처벌 기준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투약 행위와 유통 행위를 조금 나눠서 이게 처벌을 하는데요. 네. 단순 투약 행위 같은 경우는 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유통을 했을 때는 무기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들 같은 경우는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를 유통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게 지금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만 14세 미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보면 이제 미성년자의 마약 사범들도 늘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이 만 14세 미만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14세이다 보면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네.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사건과 관련된 이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으로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양원 같은 데다 위탁을 하거나 또는 뭐 소년원에 송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이제 마약을 하게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마약 사범 중 10명 중에 6명이 10대부터 30대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네. 젊은 층들이 이제 마약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요즘 점점 들어서 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굳이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마약을 구매하는 걸 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이 마약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파티룸 사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직 뭐 처벌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서 마약 사범 늘어나고 점점 교묘해지는데 현실과 비교해서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마약 같은 경우는 재범의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범죄에 비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마약 사범에 대해서 좀 처벌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높게 구성은 해놨는데 실제 이 처단형 자체가 선고형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돈 스파이크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너무 처벌의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판결들이 계속되면 일반인들한테 마약 범죄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심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약 범죄를 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안도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약 범죄를 이제 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렇게 그 선고형을 높인다라고 해서 네. 모든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이 교묘하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거나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단순히 이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할 수 네.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도 개선 그리고 법령 제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재범률도 굉장히 높고 요즘에 10대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 기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재범 방지나 교육 체계 수립 강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에 접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네.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갖춰져야지 사실은 재범 방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범죄 예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도 올해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 광명 이케아에서 물이 쏟아지고 엘리베이터에 방문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8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갑자기 광명 이케아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승강기 2대가 멈춰 섰는데요. 그 승강기에는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기 설비가 이제 복구될 때까지 승강기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출되었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장 바닥이 굉장히 흥건하고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도 물이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쏟아진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파가 계속되었기 네. 때문에 이 수도관이 동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이 동파는 아니고 소화전의 조인트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우선 그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을 때 자세한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방문객들은 1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더 화난 거는 이케아 측에서 어떠한 안내 방송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케아 측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기 설비가 지금 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내 방송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대신에 이제 안내 요원을 배치를 해서 대피를 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네. 재산상손해가 만약에 물에 옷이 젖었다거나 물에 물건이 젖었다거나 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승강기에서 갇혀 계셨던 13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비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상당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대처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재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별도로 네. 그거에 반해서 이런 재해 대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광명 이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방문객이 많은 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문객들을 대피시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